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재료는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아주 짧은 한 문장입니다. 네, 정말 짧죠? 네. 근데 이게 곱씹을수록 생각이 참 많아지더라고요. 그 레리 페이지의 말에서 발췌한 내용인데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악해지지 말자. Don't be evil. 눈앞의 이익에 끌려 악해지지 말자. 이게 다예요. 정말 짧죠? 근데 이 세 마디에 담긴 힘이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 오늘 목표는 이겁니다. 이 강력한 문장이 도대체 왜 이런 구조를 갖게 됐는지, 그리고 이 안에 숨겨진 어떤 경고와 철학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속살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는 겁니다. 네, 이 문장은 딱 보면 마치 잘 짜인 뭐랄까 3단 논법처럼 구성돼 있어서 정말 흥미롭습니다. 3단 논법이요? 네, 첫 번째 선언 악해지지 말자.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영어 원문 Don't be evil.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걸 현실에 딱 발딛게 만드는 조건. 눈앞의 이익에 끌려. 아, 이 구조 자체가 그냥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는 느낌을 주거든요. 듣는 사람을 설득하고 행동의 기준을 제시하려는 아주 정교한 설계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나쁜 짓 하지 마. 이게 아니군요. 그렇죠. 이런 이유로 특히 이럴 때 절대로 이 선을 넘지 마라고 구체적으로 딱 짚어주는 거죠. 맞아요. 그럼 그 설계도를 한번 따라가 보죠. 먼저 첫 번째 선언. 악해지지 말자. 여기서부터 사실 좀 압도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보통 기업의 윤리강령 같은 걸 보면 정직하자, 고개돌 최우선으로 하자 이런 긍정적인 표현을 쓰잖아요. 네,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악이라는 단어를 정면으로 썼단 말이죠. 일상에서는 잘 쓰지도 않고 굉장히 극단적으로 들리는 단어인데 굳이 이 단어를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일부러 좀 불편하게 만들려는 의도일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불편하게 만든다는 표현이 어쩌면 핵심일 수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예를 들어 부정직, 편법, 꼼수 이런 단어들은요. 어딘가 타협의 여지를 남겨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맞아요. 이번 한 번만 다들 이 정도는 하잖아 하는 자기 합리화가 끼어들 틈이 있단 말이죠. 하지만 악이라는 단어는 그런 틈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 이건 선과 악의 문제, 즉 넘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경계선이라는 느낌을 딱 주죠. 일종의 인지적 방화벽을 세우는 겁니다. 인지적 방화벽이요? 네. 우리 대부분은 스스로를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이게 악한 행동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만드는 거죠. 이게 편법인가? 라는 질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자기 검열의 스위치를 켜는 겁니다. 아, 그 단어 자체가 주는 무게감 때문에 브레이크가 한번 걸리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악이 철학적인 거대 담론은 아닐 거예요. 네. 오히려 비즈니스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신뢰를 저버린다거나 사용자를 기만하는 그런 행위들을 악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면 안 된다. 이런 강력한 무게감을 싣는 거죠. 그런데 악이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겐 그냥 좀 공격적인 비즈니스 전략인데 다른 사람 눈에는 악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이런 모호함이 오히려 혼란을 주진 않을까요? 바로 그 모호함이 이 문장의 진짜 목적일 수 있습니다. 네, 목적이라고요? 네, 법률 조항처럼 이것 저것이 악이다 라고 정의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말을 듣는 조직이나 개인에게 우리에게 악이란 무엇인가 라는 토론을 시작하게 만드는 거죠. 아, 기준을 주는 게 아니라 기준을 세우라는 질문이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어디입니까? 이걸 스스로 정의하고 합의하게 만드는 겁니다. 외부에서 주어진 규칙이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만들어진 강력한 문화적 규범을 형성하라는 그런 요구에 가깝습니다. 와,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다음에 갑자기 Don't be evil 이라는 영어가 툭 튀어나옵니다. 이건 마치 혼잣말로 다짐을 하다가 갑자기 확성기를 들고 전 세계를 향해 외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하하, 그 비유가 정확하네요. 왜 굳이 영어 문구를 덧붙였을까요? 그 느낌이 맞아요. 여기서부터 이 문장의 스케일이 완전히 달라지죠. 몇 가지 중요한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보편성을 획득하는 거예요. 보편성. 악해지지 말자가 우리끼리의 다짐이라면 Don't be evil은 이것이 우리만의 생각이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거든요.
특히 IT 업계처럼 국경 없는 경쟁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더 그렇죠. 아,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Don't be evil이라는 문구가 가진 역사, 그리고 그 무게를 통째로 빌려오는 겁니다. 역사와 무게라면 그 구글의 유명한 모토 그걸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Don't be evil은 그냥 악해지지 말자의 번역이 아니에요. 단순 번역이 아니다. 네, 이건 2000년대 초반 기술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거라는 그 낙관론과 함께 탄생한 뭐랄까 실리콘밸리 이상주의 아이콘 같은 문구입니다. 당시의 거대 기업이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적 행태에 대한 반작용으로 우리는 돈을 벌지만 그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옳은 방식으로 하겠다는 선언이었죠. 아,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이 문구를 인용하는 순간 그 시절의 혁신, 기술윤리, 사용자 중심 철학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부 가져오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영리한데요.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일종의 문화적 치트키를 써는 거네요. 맞습니다. 문화적 치트키. 좋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위험한 선택 아닌가요? 아시다시피 구글의 그 모토는 나중에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잖아요. 네, 그랬죠. 회사가 거대해지면서 독점 문제, 개인정보 문제 이런 게 터져 나오니까 너희야말로 악해진 거 아니냐는 비판을 엄청나게 받았죠. 맞아요. 결국엔 공식 행동 강령에서도 이 문구를 슬쩍 빼기도 했고요. 그런 어떻게 보면 실패한 슬로건을 가져오는 게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이 문장이 더 깊어집니다. 오, 말씀하신 대로 Don't be evil은 성공의 상징이자 동시에 실패와 위선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는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다. 거대한 구글조차 흔들렸던 이 길을 우리는 가려고 한다는 훨씬 더 비장하고 현실적인 선언이 되는 겁니다. 순진한 이상을 외치는 게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 이상이 현실에서 어떻게 좌절될 수 있는지 그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실패의 역사까지 끌어안음으로써 오히려 메시지의 진정성을 높이는 역설적인 효과를 낳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는 저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까지 해석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실패 사례가 있기에 오히려 더 현실적인 목표가 되는 셈이군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구글이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다가 결국 흔들렸던 그 이유, 그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 문장의 마지막 부분과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눈앞의 이익에 끌려. 네, 악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 눈앞의 이익이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유혹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진단하는 겁니다. 아, 앞선 두 선언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 마지막 구절은 언제 그리고 어떤 적과 싸워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려주는 일종의 작전 지도 같은 겁니다. 작전 지도요? 네, 구글이 비판받았던 수많은 결정들도 결국은 분기별 실적 압박, 시장 점유율 방어, 경쟁사 견제 같은 전부 눈앞의 이익에서 비롯된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우리가 살면서 하는 잘못된 선택들의 대부분도 돌이켜보면 그렇죠. 맞아요. 먼 미래의 큰 가치보다는 당장 눈앞의 작은 이익 때문에 벌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한때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 사건. 아, 네. 완벽한 예시네요. 그 눈앞의 이익 때문에 회사는 수십조 원의 벌금을 내고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라는 가장 큰 자산을 그냥 잃어버렸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눈앞의 이익에 끌려 악해진 전형적인 사례죠. 이 문장은 단기적 성과와 장기적 가치가 충돌하는 바로 그 순간을 정확히 지목합니다. 그리고 경고하는 거군요. 네, 경고하죠. 눈앞의 이익을 쫓는 선택이 단기적으로는 합리적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조직의 영혼을 파괴하고 지속 가능성을 갉아먹는 악이 될 수 있다고요. 이건 단순한 도덕률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생존 전략이자 아주 냉철한 경영 철학이기도 한 겁니다. 이 이야기는 저 개인에게도 좀 와닿는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사회초년생일 때 맡았던 프로젝트에서 작은 실수가 있었는데 보고서 마감이 코앞이었거든요. 네. 이걸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일이 복잡해지고 아마 밤을 새워야 했을 겁니다. 그 순간 그냥 슬쩍 넘어가면 아무도 모를 텐데 하는 유혹이 정말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게 바로 눈앞의 이익이죠. 네, 맞아요. 당장의 편안함,
결국엔 양심에 찔려서 털어놓고 밤새 수정했는데 그때 마냥 넘어갔다면 아마 저는 계속 그런 식으로 일하는 사람이 됐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좋은 경험담이네요. 바로 그 순간을 위한 문장입니다. 폭스바겐 같은 거대 기업의 의사결정이나 방금 말씀해주신 개인적인 경험이나 그 구조는 똑같습니다. 구조가 같다. 네, 단기적 편익과 장기적 신뢰 사이의 갈등이죠. 그래서 이 문장은 우리에게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를 제공하는 겁니다. 리트머스 시험지요? 네.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 문장을 딱 꺼내 들어보는 거죠. 내가 지금 하려는 이 선택이 정말 더 큰 가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단지 눈앞의 이익 때문인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수많은 잘못된 선택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죠. 악해지지 말자는 타협 불가능한 내면의 방화벽을 세우라는 강력한 요구이고 네. Don't be evil은 그 기준이 세계적인 표준임을 선언하면서 실패의 역사까지 끌어안는 현실적인 다짐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앞의 이익에 끌려는 그 모든 선한 의지가 시험받는 가장 위험하고 구체적인 순간을 정확히 조준합니다. 결국 이 문장은 단기적 이익의 유혹 앞에서 실패의 가능성을 알면서도 보편적인 윤리 원칙을 지켜내라 라는 아주 입체적이고 강력한 행동 지침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완벽한 정리입니다. 추상적인 선언에서 시작해서 역사적 맥락을 거쳐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으로 마무리되는 완벽한 구조죠. 네. 그리고 이 지침은 CEO의 책상 위에만 놓여 있을 게 아니에요. 아,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죠. 네. 팀장으로서 팀원에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고 싶을 때, 동료의 아이디어를 슬쩍 내 것처럼 포장하고 싶을 때, 고객에게 불리한 정보를 숨기고 계약을 따내고 싶을 때. 일상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순간들이네요. 맞아요. 우리 일상의 모든 결정의 순간에 이 문장은 강력한 브레이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짧은 한 문장을 가지고 원칙과 이익, 이상과 현실 사이의 그 긴장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왔습니다. 악해지지 말자, don't be evil. 눈앞의 이익에 들려 악해지지 말자. 네. 이 문장은 이제 단순한 구호를 넘어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를 잠시 멈춰 세우고 올바른 방향을 고민하게 만드는 살아있는 질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앞에서 혼자 더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거죠? 오늘 우리가 분석한 이 문장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훌륭한 소극적 원칙을 제시합니다. 소극적 원칙이요? 네. 위험을 피하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방어적인 지침이죠. 네,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네, 악해지지 않는 것을 넘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선한 행동은 무엇인가? 이 문장이 악을 피하는 법을 알려줬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선의 내용은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그리고 그 선한 행동이 어떻게? 단기적인 손해처럼 보이더라도 결국에는 더 큰 장기적인 이익과 멋지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악의 반대편에 있는 우리만의 선을 정의하라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것을 일과 삶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 고민이야말로 이 문장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